앉아서 좀 해야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뵙습니다. 예.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하냐고 피곤하겠습니까? 사회복지 세미나 해가지고 총 4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 주, 둘째 주 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현경훈 신부님께서 제일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첫째 날 복지. 맞춤 복지. 네? 맞춤 복지. 맞춤 복지. 그거밖에 기억 안 나세요? 가난한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안 하셨어요? 했죠? 네. 우리 가톨릭 사회복지 안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가난한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내리신 결론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네?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 또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결핍,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빈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은 우울증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영적인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병을 좀 많이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네, 아직도 50년대 전쟁에서 끝나가지고 고아라든지 또는 전쟁 피해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때 했던 방식 그대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 분당에 빈첸쇼가 있는데 빈첸쇼에서 하는 그 어떤 활동들을 보면 쌀 갖다 주죠. 김치 갖다 주죠. 또 뭐 해줍니까? 네? 라면. 네, 라면도 갖다 주고, 그죠? 50년대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있다 없다? 네, 거의 비슷해요.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보통 복지하면은 뭔가 원조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근데 복지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요? 복지 대상자. 빈곤층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어르신들은 아닌가요? 네, 어르신들도 있고, 아이들은 없을까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어떤 아이들? 요보호 아동들, 소년, 소녀 가장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나는 복지 대상자가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나는 복지 대상자가 아니다. 우리 아버님 기초연금 받으시죠? 다 대상자예요, 그죠? 연금 받으시는 분들 다 있죠? 기초노령연금? 네. 병원에 안 가십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서 2만 원 내시는 분 계시면 진료받고 아니죠. 얼마 내세요? 병원 처음에 가면 3,500원, 4,000원 정도 내죠. 왜 그럴까요? 건강보험 대상자죠. 여러분들 다. 네.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건강보험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내가 얼마를 부담합니다. 네. 물론 뭐 내가 내는 돈에서 뭐 빠져나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내는 돈이 내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면 모든 국민이에요. 어떤 요 보호자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를 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무슨 복지? 제주도에서 주택 문제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주거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거복지. 네. 그 다음에 교통 편안하십니까? 아니죠. 네. 다 복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복지 대상자. 그런데 교회는 조금 특수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가난한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은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서 좀 실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갈게요. 인류 역사는 이렇게 변해왔다고 합니다. 원시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지식사회, 네트워크사회. 최근에 뭐라고 그러죠?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거예요. 이게 창조경제. 왜 그 창조경제가 생겨났을까요? 뭐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시 지자체마다 다 있어요. 저는 이게 못됐다가 아니고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지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4차 산업시대라고 이야기해요.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가 뭘까 하는 겁니다.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가 뭘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자는 걸까요? 인공지능, AI.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을 로버트가 이겼잖아요. 그죠? 알파고. 들어보셨어요? 네, 고등학교 아닙니다. 알파고는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득세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보고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20년 뒤면 현재 있는 일자리가 500만 개가 줄어든다. 새로운 이제 직업이 200만 개가 늘어난다. 500만 개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지는 직업. 아까 젊은 엄마들 꼭 들어야 되는데 다 어디 가버렸지? 예를 들면 외과 의사 없어집니다. 누가 해요? 로봇이에요. 더 정교하게 사람보다. 현재 뭐 회계사, 세무사 다 없어집니다. 농부 살아남을까요? 다 죽습니다. 농부 없어져요. 택시기사 없어져요. 왜?
자율주행차가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누가 운전하지 않아도 센서로 다 차가 오고 있고, 이제 이게 20년 뒤면은 택시 드라이버도 없어집니다. 대신 뭐가 생겨날까? 그럼 농사는 어떻게 지을까? 어떻게 지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넓은 땅, 만평에다가 모내기 하고 그다음 트랙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옥상 있죠, 옥상. 아파트에 가면 옥상 있죠.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 아파트 옥상에다가 바이오 산업 해가지고 이제는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요. 만평에서 생산되는 쌀이 이제는 아파트 옥상 하나면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농사 짓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죠. 지금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교육 선진국에서는 주입식 교육은 다 없앴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꽤 남아있어요.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재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습법은 창의적인 학습법이다. 창의적인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처럼 뭐 의학 전문 대학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6년 동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의사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변호사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냥 숫자가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AI라는 인공지능 안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면 그 안에서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스마트폰 기능을 여러분들 몇 가지를 씁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를 써요? 스마트폰. 전화 걸고 받고, 문자 주고받고, 사진 찍고, 인터넷 검색하고, 뭐라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카톡? 게임? 게임 중요한 거 게임. 또 사전, 뉴스 보고. 저기 외국 가면은 휴대폰 사용합니까? 통번역 다 되잖아요 이제는. 휴대폰 하나만 들고 가면 가이드 필요 없어요. 이 안에서 내가 안녕하세요 중국말로 안녕하세요 나오잖아요. 계좌이체 다 사용하시죠? 핸드폰으로. 이게 뭐 우리 요 좋은 핸드폰 하나 가지고서 걸어다니는 컴퓨터가 돼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 어떻게 했을까요? 강의를 다 칠판에 써가면서 막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뭡니까? 어떻게 해요? USB 갖고 와서 찔러 넣는 사람도 있고, 또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가지고 저장해서 여기 와서 풀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냥 맨손으로 보잖아요. 맨손으로 강의할 때. 간단하게 보시면은 옛날에는 질병치료, 내가 아파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라고 진단해주면 약 처방 받고 집에 가서 약 먹고 푹 쉬면 감기가 나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유전적 소인, 유전별 인구 집단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찰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 치료 방법을 선정해서 치료하고 재생 복원이 됩니다. 이제는 병원에 굳이 안 가도 돼요. 집에서 화면만 보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에서 이 사람은 유전적으로
뭐 간이 나쁘고 당뇨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게 다 예측이 됩니다. 얼굴만 보여주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진단이 나와서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모든 질병들이 예측이 되고 예방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서 귀찮게 시리 주사 한 대 맞고 약 처방 받고 해서 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내 유전자만 데이터에다가 넣으면 돼요. 네.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사회적으로는 예전에는 강한 관계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아야죠. 할아버지도 같이 모시고 살아야죠. 가족 혈연 관계로 동네가 집성촌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강하게 관계를 맺었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내 옆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죠. 어떤 때는. 굳이 알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관계 시대. 느슨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에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세상 물정을 모르느냐? 아니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까 말한 카톡 이런 걸 통해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다 돼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사회적 자본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적 자본. 내가 돈이 없어도 돼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다만 사회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의 양에 따라서 사회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사회적 자본이란 뭘까요?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왜 예를 들어서 신공항이라고 했을까요? 자, 신공항이 제주도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주도의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까요? 줄어들까요? 현재의 공항 가지고서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를 들면 신공항이 들어옴으로써 사회적 자본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일단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는 예측이 되겠죠. 예측. 그런데 문제는 이 신공항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질적 자본이 중요를 했어요. 예전에는 물질 자본. 돈이 있어야 누구를 도와줬죠. 그 다음 사람. 최근에 가장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최근에 경제 성장이 가장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 나라. 인도입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 안 들어가도 돼요. 인도 사람들 땡겨오면 돼요. 인도 사람들 경제 성장이 확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자원을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면 그 결과로서 관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기는데 바로 이것이 사회적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지구촌이 그냥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그죠? 혹시 미국에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옛날처럼 비싼 전화료 내고 전화를 합니까? 아니죠. 와이파이 터지는 곳에 가면 다 무료죠. 미국에 전화할 때. 네.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은 다 무료입니다. 근데 이 와이파이가 어디서 터지는가 하는 거죠.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 안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면 자본이 부족해도 최대의 경제 또는 사회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 자, 신뢰가 있고 연결망이 있고 규범들이 있는데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사회적 자본을 위해서는 허브가 필요해요. 허브. 여러분들 집에서 공유기 쓰시는 분들 허브 뭔지 아시죠? 연결체.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어떻게 연결해 주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하다. 이게 허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회 서비스 관련 종사자가 당사자와의 관계를 풍성히 해서 사회적 자본을 늘려야 한다. 지역 주민이 약자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포획성을 활성화하는 것, 즉 나누고 돌보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시대에, 사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해나가야 될 방법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 관계망을 우리는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연동성당이라는 공동체에만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제가 그 소공동체 안에서의 사회복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구역에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병원비가 부족해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병원비가 뭐 1, 2만 원 드는 게 아니고 1, 2천만 원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기관,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화신문에 글을 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평화신문에 보면 그 나오는 거 보시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저 같으면 바로 병원 사회사업가 그 팀에다가 찾아갑니다. 병원비 깎아주십시오. 요즘에 가면 병원에 가면 대형병원, 종합병원에는 전부 다가 사회사업팀이 있어요. 사회사업팀. 네, 그 사람들은 의료사회복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빨리 도와줍니다. 방법이 있든 없든. 또 어떤 사람은 본당에 와서 본당시면에 알려가지고 우리 본당 공동체에서 뭐 바자회를 해서 또는 뭐 헌혈증을 모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네. 그런 게 이제 사회적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동체는 미약하나 다른 형태의 공동체성은 살아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구역관이 힘은 없지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촛불 집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떤 계모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됐죠? 어떤 사람은 SNS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텔레비전 보면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가자고 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 전국에서 모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혹시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젊었을 소시적에. 그렇죠. 그냥 뭐 지역에서는 보이죠. 지역에서는. 네. 근데 이제는 지역이 아니라 전국. 저기에는 외국 사람도 오고 그래요. 2002년 월드컵.
소공동체 모임을 할 때 각자가 어떤 사람은 요거, 어떤 사람은 요거, 어떤 사람은 요거 갖고 와서 상을 차리는 거예요. 이걸 포트럭 파티라고 합니다. 소공동체 모임에 저희 고향이 성산포인데, 성산포 저희 할머니 계시는 그 소공동체 가면은 어떤 할머니는 계란쌀 먹으시고, 어떤 할머니는 요거트 갖고 오시고, 어떤 할머니는 저기 자기가 잡은 소라 갖고 오시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소공동체 하면서 끝나면 다 먹고 그래요. 그런 분들 요즘 합니까? 여기? 살아있는 공동체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빵 5개. 어떤 꼬마아이가 그걸 갖고 있었어요. 자기 혼자 먹을 도시락을 싸운 겁니다. 그죠? 하루 종일 먹을 도시락을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갖다 줘라 했는데 사람 수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어떻게 다 사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꼬마 아이만 도시락 싸왔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도시락 싸왔겠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하루 종일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 먹을 건 다 갖고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풀어앉힌 다음에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서로 함께 나눕시다. 자기가 안 꺼내겠습니까? 저 뒤에 숨어가지고 혼자 먹겠습니까? 다 꺼내서 모았더니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자, 기존의 사회 서비스와 새로운 사회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산업사회 시대에는 명확한 법과 제도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이라는 사건 들어보셨어요? 형제복지원, 부산. 이 형제복지원이 생기게 된 계기가 뭡니까? 88년 서울올림픽이죠. 그래서 88년 서울올림픽 때문에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치워라. 명령 한번 떨어지니까 길거리에 있는 뭐 이제 노숙자들 또 이렇게 그 거지들 다 쓸어가지고 그쪽에다가 다 수용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아주 명확했어요. 그때 대부분의 대형 시설들이 다 생겼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대구 희망원 마찬가지예요. 거기 다 정신, 그때 당시 요즘 말은 그냥 정신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신박약 이런 사람을 다 거기다 담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강제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는 애덕의 집에 적어도 한 달에 2~3건의 의뢰가 들어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여기 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할 수 없냐고. 근데 저희가 지금 한 50명이 정원인데 50명은 지금 대기자가 한 50명 있어요. 대기자가.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럽니다. 여기 들어오시려면 앞으로 50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50년 기다리는. 그러면 신부님 그러면 교구에서 더 지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해요. 시설은 저는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 더 짓지 않는다. 근데 왜 짓지 말아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가 살아있으면, 지역사회가 살아있으면 더 이상의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자, 예전에는 현물급여 방식이었어요. 현물급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쌀 갖다 주고 라면 갖다 주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김치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식 전이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면 이렇게 하시고. 저는 참 놀란 게 뭐냐면 아직도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이제 요양원에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무작정 쳐들어와요. 무작정.
그래서 우리 어머니 치매 걸려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데 요양원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양등급은 받으셨습니까? 라고 꼭 물어봅니다. 근데 요양등급을 안 받는데요. 왜 그럴까 했는데 몰라서 안 받는 거예요. 몰라서. 네. 요양원에 가려면 여러분 꼭 요양등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요양등급을 어디서 받는가?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거 모르시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받아야 돼요. 건강보험공단. 네. 거기에서 와가지고 아 진짜로 치매가 있는지 누워있는지 확인을 하고 요양등급 몇 등급 딱 찍어줍니다. 적어도 들어둔 지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도 가야 되고 다녀야 되고 병원에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면 아 몰랐습니다. 이래요. 자 서비스 대상은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금은 지역주민 전체. 옛날에는 서비스 공급자, 저희처럼 뭐 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했지만 이제는 지역주민 누구나가 공급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제도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양이 이 정도고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해줬던 게 이만큼. 제주도 같은 경우에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저희 할머니 마찬가지지만 손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밥 먹었수가 물어보죠. 밥 먹었수가 항상 물어보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면 밥 먹었수가. 그래서 제주도에는 삼보 거지 없고 도둑 없고 대문 없고 공동체 서비스가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자, 요즘은 제도적 서비스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수급자들만 국가에서 지원이 됐다면 이제는 이만큼 올라왔어요. 난 수급자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다 월 20만 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요. 장애인들 등급에 따라서 얼마씩 다 받고요. 뭐 병원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병원에 관련돼서 맞춤형 서비스로 의료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근데 공동체 서비스는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굳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쌀 갖다 주지 않고 해도 국가에서 다 갖다 줘요. 근데 봅시다. 현상은 어떤가? 이게 우리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우리들의 기대치.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서비스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노동시간. 주 52시간으로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전까지는 몇 시간? 노동자들이 별로 없나 봐요. 일주일에 68시간 일을 해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68시간. 엄청난 시간이죠. 하루에 8시간 일한다 생각하면 며칠 일해야 돼요? 8, 7, 56, 88, 64. 일주일에 8일을 일해야 64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68시간까지 허용이 됐는데 어제 발표된 거는 일주일에 52시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옛날처럼 이거 슬라이드 좀 돌려주세요. 옛날처럼 기대치가 쭉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요게. 제도적인 서비스가 높아졌지만 뭐가 약해졌다? 공동체 서비스가 그만큼 약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근데 지역을 보면은 이런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연동은 이쪽은 노인복지관 딱 하나 있죠. 네. 연동에 노인복지관 하나밖에 없을까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구나. 스마트 복지관이 생긴 거 모르세요? 아십니까? 예. 제가 책임 맡고 있는 스마트 복지관이 저 노형 노거리 바로 밑에 생겼어요. 건물은 없어요. 그만 코딱지 하나 사무실 하나에다가 직원만 5명 두고 그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옛날 여기 그 롯데마트 맞은편에 보면 노인복지관 있죠. 거기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거기 복지관을 이용을 해요. 들어와서 점심도 주고 점심도 사 먹고 이제 밥도 주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가서 예를 들면 아파트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강당 같은 거 있으면 거기 가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주면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 다 와요. 지역 주민들이 와서 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다 해줍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근데 많이 생긴 만큼 좋아지고 있는가? 자, 예를 들면 우리 본당이 이런 자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노인복지관에 가봤더니 거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오셔요. 일단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오시고 두 번째 시간 있으신 분들 오십니다. 근데 움직일 수 없는, 즉 다시 말해서 저쪽 밑에 노형 저 바닷가 쪽에 거기 아파트에서 끝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어르신들 못 옵니다. 못 와요. 연동성당에 노인대학 혹시 있나요? 예, 없죠. 지금 제주시내 본다면 대부분 노인대학을 하고 있는데 연동도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좀 빨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관계. 저는 연동성당이 참 좋은데 불편한 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불편한 점. 이게 마을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성당이 외곽에 좀 떨어져 있는 게 저는 제일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군가가 여기를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쉽게 그러지 않을까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무 때라도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의지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참 안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갈 거 이게 자원입니다. 자원이 이 사람에게도 붙었다가 이 사람에게도 붙었다가 이 사람에게도 붙었다가 자원이라는 건 그래요. 꼭 약자에게만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약자에게만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다 갈 수 있는 게 자원입니다. 자,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죠. 타이트한 강한 관계만 우리 쉽게 말해서 2대 3대가 같이 모여 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분화된 가족으로 맞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혼밥 좀, 혼술 좀 혼자들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서로 연결을 갖는데 느슨한 관계망을 통해서 연결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친구가 없다고 하지만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또는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모바일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욕구가 이질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자꾸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래요. 제가 저기 서귀포에 북자성당에 주임식으로 있을 때 공성체하는 할머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공성체를 하는데 제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집에 가면 대부분 다 냉장고를 열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무엇을 드시는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겨울에 갔더니 우리 겨울에 가면 어르신들 다 똑같아요. 보일러 안 켜고 전기장판 하나 깔고 온갖 옷 뒤집어 입고 그 담요 덮고 있고 그냥 뭐 이불 털지도 않은 쾌쾌한 그런 이불 속에서 항상 사셔요.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김치 박스가 5개가 있어요. 김치 박스가 5개. 봤더니 하나는 분야회에서 갖고 온 거고, 하나는 본당 사회 민천시에서 갖고 온 거고, 하나는 마을복지관에서 갖고 온 거고, 하나는 어디서 갖고 온 거고, 5개가 있어요. 야, 할머니 김치 언제 다 드셔요? 맨날 김치만 드십니까? 했어요. 신부님 아닙니다. 주말에 우리 딸이 와면 다 가져갈 거고. 기가 막히죠. 우리 BTN쇼 회원들 김치 갖다 주고 우리 잘했어. 수고했어 이래요. 하나같이 다 배추김치야. 새우리 김치 갖다 주면 안 되나요? 깍두기 갖다 주면 안 되나요? 겨울 되면 맨날 다 배추김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당하게 설계된 나눔 활동은 적합하지 않다. 자신에게 맞는 나눔 활동을 요구하게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관계가 되면은요, 할머니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라고 여쭈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러잖아요. 뭐 필요한 거 없수가? 해가지고 갖다 드리지 내 마음대로 가서 우리 어머니 소고기 좋아하니까 소고기 갖다 주고 돼지고기 좋아하니까 돼지고기 갖다 주고. 혹시 여러분들 그러고 계신가요? 뭐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눈은 높아지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다른 곳에 가버린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대부분 이제 몇몇 기관에서 반찬 서비스, 밑반찬 서비스를 해줍니다. 저쪽 성사포 동부복지관에 현재 오신 분이 있는 데서 있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 반찬 싸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려요. 근데 거기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건강복지관도 갖다 주고 어디서도 갖다 주고 다 해요. 이런 복지관에서. 근데 어떤 곳에서는 그날따라 이제 전복이 들어간 이제 반찬을 해가니까 다른 데는 다 가져가 버려요. 다음부터 갖고 오지 말라. 여기는 전복이 들어있는데 너희들은 소고기도 없이 돼지고기 반찬이 뭐냐고 이래요. 혹시 이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시죠, 여러분? 배불렀네 이러실 거예요. 정말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기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식을 획득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건 살 때도 인터넷 구매할 때도 보면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꼼꼼히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회는 개인은 똑똑해지고 적극적이 되고 이것저것 비교하고 잘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자신에 맞는 것을 비교 선택하고
때로는 직접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 봉사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직접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관에다가 후원해서 나는 이제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에게 짜장면 한 번 사주고 있다 위안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후원보다는 직접 토요일마다 와서 짜장면을 만들어주고 언제 와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형태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제일 많이 바뀌었죠. 점수에 포함돼서 노무적으로 가야 되니까. 어쨌든 창조적 개인의 시대, 이런 시대에 그래서 개인에게 이제는 맞춰야 됩니다. 개인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된다.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냥 가가지고 하루 쌀 갖다 주고 우리 저기 왔다 갑시다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가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이야기.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면서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다 물어보시면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자원보다는 관계를 획득하면 나머지가 다 따라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좀 어렵죠. 관계 맺기가 어렵죠. 레지오 활동을 보내면요, 보통 레지오 활동을 보내면 기본적으로 1시간은 하게끔 되어 있죠. 활동이. 근데 이 1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오고 가는 시간 포함해서 1시간. 오고 가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시간. 그렇게 되면 직접 가서 만나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때는 길어야 20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관계를 따라 자원 이동. 이거는 우리 대상자, 누군 지원해줘야 되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는 지역에 있는 어떤 단체 또는 기업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가가지고 우리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다음에 가서 부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부활절에 계란 사가지고 계속 거기 좀 갖다 주고 부활 축하드립니다 갖다 주고 성탄되면 또 케이크라도 가서 갖다 주고 그러면서 계속 관계를 맺어야 다음에 또 부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서적 자원, 물질적 자원, 기술적 자원 등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자원이 있어도 나누기 어려워. 우리 비첸쇼 회원들 또는 레조 단원들 제일 많이 시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원 모집 좀 해주세요. 회원 모집, 단원 모집.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는가? 본당 공동체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보이는 얼굴만 보이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반성해야 돼요. 당연한 거고요. 자, 관계의 단계성.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얼굴 한두 번씩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이 우리 생각 다 했구나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지인이 되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고
관계의 단계를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주민과의 단계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단계별로 봅시다. 관계는 무관심 주민에서 아는 주민으로 전환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름과 거론을 해야 된다. 주민관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 되고, 거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쭈, 물어봐야 됩니다. 일상생활, 우리 어르신들 잘 해왔던 부분들이죠. 빵 하나 생기면 옆집에 갖다 주고, 제사 끝나면 밥 갖다 드리고. 제일 먼저 갖다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제사 끝나면 꼭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거기부터 먼저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반 모르세요? 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제사 끝나면 비닐에다가 먹을 거 좀 싸가지고 하나씩 싸가지고 갖다 드리는 걸 반이라고 했어요. 이런 마을 축제, 운동회 같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사용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면은 오뎅 사주겠다고 SNS에 날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줘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저희 일병부 원장님이세요. 서울에서 했던 겁니다. 자, 누군가에는 오뎅이 간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저녁이 되고 나에게는 피로 회복제가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내가 연동성당 저 어디에다가 쏠 테니까 다 모이세요. 긴급 SNS를 딱 치면은 얼마나 모일까. 자, 보시면 청각장애 청소년 축구 동아리 FC 소리샘에서 축구공 5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FC 소리샘을 지도해 주실 자원봉사 코치님이 되어주세요. 금요일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라고 SNS에 올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코치가 김병지가 됐어요. 김병지 선수가. 보시면 청각장애 청소년. 이게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얼마든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김병지 선수가 그걸 보고 연락해서 진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해주겠다고. 축구공도 물론 갖다 주고 축구화도 갖다 주고. 그럼 김병지 선수가 오겠습니까? 그 팀에 있는 후배들도 같이 따라서 와서 축구를 가르쳐주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얻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타이트한 강한 그런 관계가 아니지만 느슨한 관계이지만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부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마케팅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다. 자, 이제는 아는 주민에서 참여 주민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쉬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김장을 만드는데 이제까지 김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야, 우리 본당에서 김장하는데 같이 가서 도와주라고. 올까요? 안 올까요? 난 김치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그냥 가서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냥 왔어요. 와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거 따라 보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지역사회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이다. 지역사회,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닌 어떤 기관이 아닌 그 지역 전체가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 저희가 그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 노형동,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형 모가리부터 시작하면 주차난이 엄청납니다. 그죠? 네. 골목골목마다 차 세울 데가 없어요. 병원도 많고 약도 많고 하여튼 많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비어있을까요? 그냥 아이들이 있느냐 어떻게 아파트 단지는 비어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파트 단지가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다 출근하니까.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 안 될까요? 돈 받고? 왜요? 네. 네. 그쵸. 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필요할 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주민들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해야 된다. 주민자치위원들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도나 또는 도의회 가가지고 주차 차단기 또 스티커 붙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다 돈 예산 따와야 되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지역 문제 서로가 다 불편하다고 느끼면서 막상 하려고 하면 나를 제일 먼저 생각.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간단하고 단순한 것으로 쉽고 편하게 참여하도록 나눔 활동을 만들어야 그래야 부담이 없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개인의 강점과 또는 그 직업에 적합한 나눔 활동 구상하고 제안하고 해야 된다. 이웃집 백사모 아주머니와 복지가 합해지면 뭘까요? 여성복지. 이웃집 아이들과 복지가 합쳐지면 아동복지. 이웃집 어르신과 복지가 합쳐지면 노인복지.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왜 남성복지는 없는 거야? 그죠? 여성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뭐 가족복지 뭐 다 있는데 남성복지만 없더라고요. 뭐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참여관계 강화. 관계를 만들어 드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웃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부상부 서로 도왔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뭐 상이 난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결혼이 있으면 옆집도 빌려주고 앞집도 빌려주고 뭐 상도 다 빌려다 쓰고 뭐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부주라고 생각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돼지 잡은 날이면 남자들 모여가지고 몽고 만들면서 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한다? 다 장례식장 가고 호텔 가고. 자, 생각해 봅시다. 이웃집이 병으로 일을 못하면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면 농사과 과세를 분담해 주었습니다. 이걸 물력이라고 했습니다. 자원봉사나 노력봉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옆집 할머니 집에 놀러 갈 때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마실 간다라고 했지 말법 봉사를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하게 되면 반찬 하나 했는데 한번 맛보시라 했지 밑반찬 배달 봉사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인심 좋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는 돕기만 하고 누구는 받기만 해서 창피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웃 사촌이었을 뿐입니다. 예, 제가 우리 애덕의 집에서 우리 여동성당 우리 레조 단원들도 이렇게 오시는데 제일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목욕봉사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할 수는 본인 스스로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적인 목욕 봉사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안 줍니다.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청소부터.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때부터 이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걸 합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은 뭔가 보람 있게 청소하는 게 아니고 같이 뭐 손잡고 산책도 하고 또 이제 말벗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러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못해요. 창피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한 달 왔다가 안 와버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온다고 그러고 거기 있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와서 열심히 같이 노래도 부르고 뭐도 해서 참 좋았다. 하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은 오늘 누가 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참 기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원봉사가 말법봉사, 노력봉사, 외출 서비스, 자원봉사자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까. 여러분들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가족이 아닌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몸을 목욕시켜준다고 생각했을 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근데 옆집 사람이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삼촌 이거 내가 김치 만들었는데 한번 좀 드셔보십시오 하고 매일같이 보던 사람이 내가 쓰러졌을 때 와서 몸을 씻겨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리타스라는 말 지난번에 들으셨죠? 관계가 성립하면 복지, 봉사, 후원, 결연,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관계가 성립되면 휴먼 서비스,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서비스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 연동성당에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 계시죠? 보셨어요 한번? 이민철이라는 선생님.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디 앉히면 좋을까? 그분을 위한 좌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어디 앉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니면 저 뒤에? 어디 앉았으면 좋겠어요? 좌석이 있나요? 그분이 앉을 만한 좌석이? 보십시오.
휠체어 타고 오는 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앉고 싶은 자리에 다 앉잖아요. 그죠? 그분 여기 앉으면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로 다 향할까? 그리고 저 뒤에 구석이 저 뒤에 가서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그분에게 어떠한 것, 필요한 것을 전해드리고 있는지, 그분이 말 것이 필요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되고, 그분이 경제적인 물질이 필요하면 그걸 지원해주셔야 돼요. 네, 경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우리 말벗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잘 갖지 않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차원금 매주마다 내시죠? 그죠? 사순절 되면 매주마다 이차원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계세요? 작년에 어디 보낼게요. 모르잖아요. 다 공지해드렸는데. 시리아 난민들, 시리아 폭격당한. 얼마 전까지 계속 우리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보내다가 작년에는 시리아에다가 보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관심 좀 가져봅시다. 배고프시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는 꼭 저 반장님들 오시도록 구역 반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소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의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소공동체 이야기를 건드려볼까 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